초막의 비군이 실은 왕비였다. 정순왕 후에 64년 18배 남편 단종을 숙부 수양대군에게 빼앗기고 그 남편마저 영월에서 죽임당한 뒤 82이 되도록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나물 팔며 살아낸 정순왕 후 송씨. 15의 시집와 18배 청상이 된 한 여인이 무려 64해를 동대문 밖 초막에서 나물 팔며 살아낸 이야기. 이 사람이 바로 단종 임금의 정비 정순왕 후 송씨이지요. 한때는 중전마마 소리를 듣던 분이 시아버님도 아니요 시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지아비는 강원도 영월 그 산골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 한많은 세월 속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15에 든 가마 중전이 되다. 이야기는 단종 임금 제위 2년 그러니까 서기로 1454년 정월의 일이지요. 한양 도성 안 송현방이라는 동네에 풍저창부사 송현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그리 권세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저 청렴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선비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댁의 외동딸이 그렇게 곱고 단아하기로 한양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이름은 송씨, 나이는 15. 그런 어린 처자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어전에서 보낸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더랍니다. 송부사댁 따님께서 간택에 들었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임금님의 정비, 그러니까 중전마마로 뽑히셨다는 뜻입니다. 송씨 처자가 그 자리에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어머니 송씨 부인이 딸을 얼싸안고 한참을 우셨다지요. 우리 딸이 중전이라니 이게 복인가 화인가. 어머니의 그 마음이 참 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임금이신 단종 대왕께서 어떤 처지셨습니까? 12살에 보위에 오르신 어린 임금이셨어요. 부모님은 일찍 여의시고 곁에는 숙부들 뿐. 특히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이라는 분이 야심이 어찌나 큰지 도성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수군거림이 있었지요. 저 수양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임금이 어리신데 신하들이 잘 받들어 드려야 할 텐데. 자, 이런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 우리 송씨 처자가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책봉식이 열리던 날 송씨는 화려한 저기를 입고 머리에는 대수머리를 얹고 가마에 올랐답니다. 가마꾼이 가마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어머니가 가마 옆에 다가와 손을 꼭 잡으셨다지요. 아가야. 부디 몸 조심하거라. 임금님 잘 모시고. 말끝을 잊지 못하셨답니다. 송씨가 가마 안에서 작게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어머니 이 길이 어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마가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 마당으로 들어섰답니다. 어린 임금 단종께서 골룡포를 입으시고 익선관을 쓰시고 단정히 앉아 계셨다지요. 그때 단종의 나이가 14, 송씨가 15. 두 분이 처음 마주보던 그 순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둘 다 어린 소년 소녀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임금과 갓 어머니 품을 떠난 어린 처자가 마주 앉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조를 하는 그 자리. 단종 임금께서 송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전 외로웠소. 이제부터 짐의 곁에 있어 주시오. 송씨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평생을 전하 곁에 있겠나이다. 평생이라 그 평생이라는 말이 그날 두 분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그때만 해도 송씨는 정말로 단종 임금과 함께 100년해로 하리라 믿었을 겁니다. 어린 부부였지만 두 분이 어찌나 살뜰하셨는지 궁녀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단종께서 책을 읽으시면 송씨가 곁에서 차를 따라 올렸고 송씨가 외로워 보이시면 단종께서 손수 매화 가지를 꺾어다 화병에 꽂아주셨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봄날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채 1년이 못 가서 궁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숙부의 칼끝,
무너진 궁궐. 이제 그 이듬해 유니월 어느 밤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정확히 단종 3년, 그러니까 1455년의 일이지요. 송씨가 중전이 된 지 채 1년 반도 못 되었을 때입니다. 그날 밤도 송씨는 단종 임금의 침전에서 함께 책을 읽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이 술렁거리더니 내시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전하,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단종이 책을 덮으시며 물으셨지요. 무슨 일이냐? 수양대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궁궐로 들어오고 계시옵니다. 송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옆에 있던 단종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임금이 아무리 점잖으시다 해도 그 나이에 칼을 든 숙부가 들이닥치는데 어찌 무섭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본격적으로 조카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시점이지요. 이미 김종서 대감이며 황보인 대감이며 단종을 지켜주던 충신들은 죄다 수양 측에 죽임을 당한 뒤였습니다. 어린 임금 곁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송씨와 늙은 내시 몇몇 분. 수양대군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침전 앞에 이르러서는 무릎을 꿇는 신용만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전하,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옥체 미령하신데 이 무거운 정사를 어찌 감당하시겠나이. 신이 종묘사직을 받들겠나이다. 이 말이요, 말은 점잖지만 사실은 협박이었지요. 곁에 있던 한명회며 권람이며 수양의 책사들이 단종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단종이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씀하셨어요. 숙부께서 정녕 그리하셔야겠습니까? 수양은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그날로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보위에 오르셨지요. 이분이 바로 세조 임금이십니다. 그날 밤 송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임금이었던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되고 자기는 중전마마에서 그저 송씨로 떨어진 겁니다. 시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날 밤 송씨가 단종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단종 임금은 우시지도 못하시고 그저 송씨의 등을 토닥이며 이러셨다지요. 중전 미안하오. 중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짐이 부덕하여. 송씨가 단종의 입을 손으로 막았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부덕하신 분은 전하가 아니라 저 칼을 든 자들이지요. 17살 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기엔 어찌나 단단한지요. 송씨가 본 뒤 외유 내강하신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곱디 고운 양반집 따님이셨지만 속은 칼날같이 고드셨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1년이 채 못 가 사육신의 단종 복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같은 충신들이 단종을 다시 보위에 모시려다 죄다 발각되어 처참하게 죽었지요. 이 사건 후에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가만두지 않았답니다.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영월로 유배 보내라. 노산군이라 단종 임금을 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 그 산골로 귀양 보낸다는 거였어요. 송씨도 함께 군부인으로 강등됐지요. 한때 중전마마였던 분이 일개 군부인 송씨가 된 겁니다. 그것도 지아비와는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로 말이지요. 송씨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답니다. 전하를 영월로 보내신다고. 나도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허락지 않으신단 말인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날 송씨의 가슴 속에서 들렸을 겁니다. 청계천 영도교의 마지막 이별. 한양에서 영월까지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산골 중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이지요. 그 시절엔 며칠을 걸어가야 닿는 험한 길이었답니다. 단종 임금께서 그 길을 떠나시던 날이 1457년 유니월 20일의 날,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어요. 송씨는 그날 새벽부터 단종의 행장을 손수 챙기셨답니다. 명색이 군부인이라지만 이미 궁녀들도 다 떠나가고 곁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송씨가 직접 도포를 다리고
집신을 매만지고 마른 미숫가루를 한 봉지 정성스레 싸셨지요. 전하, 산길이 험하다하니 이 미숫가루라도 가져가시지요. 시장하실 때 물에 타 드시면 요기는 되시리이다. 단종이 그 미숫가루 봉지를 받아 드시며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셨답니다. 그러고는 송 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중전하니 부인 살아 다시 보겠소. 송 씨가 입술을 깨물며 답했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반드시 다시 뵐 것이옵니다. 반드시요. 그러나 두 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요. 한번 영월로 가시면 다시 돌아오시기 어렵다는 걸 두 분은 마음 깊이 아셨던 거예요. 호송하는 군졸들이 재촉을 했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송 씨를 한번 안아보시려 하셨어요. 그러나 군졸이 칼자루를 두드리며 막아섰지요. 노상군은 죄인이요. 부인과 사사로운 정을 나누지 못하시오. 이 말 한마디에 송 씨가 그만 그 자리에 무너지셨답니다. 그러나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단종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고개를 들고 또 들었지요. 단종을 태운 행렬이 도성을 빠져나가 청계천 영도교에 이르렀답니다. 영도교라는 이 다리는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엔 청계천 동쪽에 있던 작은 돌다리였어요. 송 씨가 단종을 따라 거기까지는 따라 나오셨답니다. 군졸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막았지요. 다리 한쪽 끝에 단종이 서 계시고 다리 건너편 끝에 송 씨가 서 계셨답니다. 그 사이에 청계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답니다. 1시경, 2시경. 군졸들도 차마 그 모습을 갈라놓지 못했지요. 송 씨가 먼저 입을 여셨답니다. 다리 저편에 단종이 들으시도록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요. 전하, 부디 강령하소서. 이 몸은 전하가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리겠나이다. 단종이 손을 들어 흔드셨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보는 이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지요. 단종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외치셨어요. 부인이 살아주오. 부인이라도 부디 살아주오. 이 한마디가 송 씨의 평생을 결정짓는 한마디가 됩니다. 부인이라도 살아달라. 이 말씀이 송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평생을 떠나지 않았어요. 군졸들이 단종을 다시 끌고 갔답니다. 단종의 모습이 영도교 너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송 씨는 다리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셨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고 어둠이 청계천에 깔리도록 그렇게 서 계셨답니다. 여러분, 이 영도교가 훗날 어떻게 불렸는지 아십니까? 영영 이별한 다리라 하여 영이별 다리라고도 하고 또 영도교를 풀어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고도 했답니다. 그날 이후 한양 사람들은 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송 씨와 단종의 이별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지요. 송 씨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셨을 때 이미 자정이 가까웠답니다. 그 어린 처자 18송 씨가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이미 화를 입어 풍비박산이 났고 궁궐엔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송 씨는 그 길로 동대문 밖으로 향하셨답니다. 영월에서 들려온 비보. 송 씨는 동대문 밖 청룡사라는 작은 절 아래쪽 언덕배기에 초막 하나를 얽어 살기 시작하셨답니다. 이곳을 훗날 사람들이 정업원이라 불렀지요. 정업원이라는 게 본디 패비나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들어가 살던 곳이었어요. 송 씨가 거기서 비구니가 되신 겁니다. 법명은 허경이라 했답니다. 빈 거울이라 참 슬픈 이름이지요. 송 씨가 정업원에 드신 날 손수 머리채를 자르셨답니다. 그 길고 검고 윤기 있던 머리를요. 한때 중전마마의 대수머리를 떠받치던 그 머리채를 송 씨가 가위로 싹둑 자르셨어요. 그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전하 보시옵소서. 이 몸은 이제 속세를 버리었나이다. 오로지 전하만을 위해 부처님께 비올 것이옵니다. 그날부터 송 씨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동대문 밖 언덕에 올라가셨답니다. 그 언덕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 뒤편 작은 봉우리예요. 거기 오르면 동쪽으로 멀리 강원도 산자락이 가물가물 보였답니다. 송 씨가 그 봉우리에 올라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지요. 부처님, 부처님. 우리 전하 무사히 돌아오시게 해주소서. 그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옵소서. 매일이었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봉우리에 올랐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00일이 지나갔지요. 사람들이 이 봉우리를 뭐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동망봉이라 했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송 씨가 매일 동쪽 영월 쪽을 바라보며 임을 그리셨다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참 모집니다. 그해 10월 21날 어느 날이었어요. 송 씨가 그날도 동망봉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시는데 청룡사 비군이 한 분이 다급히 뛰어오시는 겁니다. 마마 영월에서 기별이 왔답니다. 송 씨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셨답니다. 비구니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말씀하시오. 마마 노산군께서 영월 청령포 관풍원에서 사사되셨다 합니다. 향년 17이시랍니다. 송 씨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답니다. 소리도 못 내시고 눈물도 안 흘리셨대요. 그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입을 벌린 채 숨도 못 쉬셨다지요.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하는 법이라더니 정말 그렇더랍니다. 한참 만에 송 씨가 입을 여셨어요. 사사라함은 사약이옵니까? 아니면 비구니가 차마 답을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셨답니다. 그러자 송 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동망봉을 향해 다시 걸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비구니가 말리려 했지만 송 씨는 듣지도 않으셨어요. 송 씨가 동망봉 꼭대기에 다시 오르셨답니다. 그러고는 동쪽 하늘을 향해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그 통곡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동대문 밖 사람들이 다 듣고 함께 울었다지요. 전하 어찌 이 부인을 두고 먼저 가셨나이까? 부인이라도 살아달라 하시고선 어찌 전하께서 먼저 가셨나이까? 이 야속한 양반아. 송 씨의 통곡 소리가 사흘밤 사흘 낮을 그치지 않았답니다. 청룡사 비구니들이 곁에서 부축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송 씨가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18청상이 된 처자가 사랑하는 지아비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것도 칼을 든 시숙부의 손에요. 그러나 송 씨는 죽지 않으셨답니다. 단종 임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부인이라도 살아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요. 깨어나신 송 씨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업원의 작은 우물가로 가셔서 빨래를 시작하셨답니다. 단종 임금께서 두고 가신 도포 한 자락을요. 그 도포에 송 씨의 눈물이 어찌나 떨어지던지 그 우물물이 점점 자줏빛으로 변했다지요.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자주동천이라 불렀답니다. 송 씨의 눈물이 빚어낸 자줏빛 우물. 그렇게 한 많은 세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대문 밖 초막 비구니가 되다. 그러면 송 씨가 그 뒤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단종이 승하신 그해 이후로 세조 임금은 송 씨를 아주 잊은 듯 하셨답니다. 아니, 잊으셨다기보단 모른 척 하셨다는 게 맞겠지요. 명색이 한때 자기 조카 며느리였으니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뜰히 챙기지도 않으시고 그저 동대문 밖 정업원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세조께서 한 번은 신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송 씨에게 노비와 전답을 내려주어 굶지는 않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송 씨가 어찌하셨는지 아십니까? 세조께서 보내신 노비도 전답도 모조리 거절하셨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송 씨는 단종을 죽인 자의 시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송 씨가 사신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가서 전하시오. 이 몸은 한 톨의 곡식도 받지 않을 것이오. 이 몸은 비군이니 탁발로 살면 그뿐이오. 이 말씀에 사신이 기가 막혀 돌아갔답니다. 세조께서 그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는 한참을 묵묵히 앉아 계셨다지요.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시며 이러셨답니다. 송 씨가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래, 원망할 만하지. 그 정업원이 어떤 곳이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대문 밖, 그러니까 지금의 종로구 승인동 청룡사 옆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작은 초막이었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마당이라고 해봐야 멍석 한 장 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고 누추한 곳이었어요. 송 씨가 처음에 그곳에 드실 적엔 그래도 친정에서 보내준 약간의 노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친정 송현수 어른마저 단종 보기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친정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뒤로는 정말 한 푼의 도움도 받을 곳이 없었지요. 송 씨가 어떻게 끼니를 이으셨겠습니까? 처음엔 이웃 비구니들이 탁발해 온 것을 나눠 드시며 버티셨답니다. 그러나 송 씨는 그것도 미안해 하셨어요. 어느 날 청룡사 주지 비구니께서 송 씨를 불러놓고 이러셨답니다. 마마, 더는 미안해 마시오. 마마께서 이리 사시는 게 우리 모두의 기도이옵니다. 비구니들이 송 씨를 마마라 부른 건 그분들끼리만의 비밀이었어요. 밖에서는 그냥 허경 스님이라 불러야 했지요. 만약 송 씨가 단종비라는 게 드러나면 단종을 따르는 무리라 하여 또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송 씨가 정업원에서 매일 하시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동망봉에 오르고 내려와 아침 예불 드리고 낮엔 단종 임금의 명복을 빌며 사경을 하시고 저녁엔 자주동천에서 단종이 두고 가신 도포 자락을 빨고 밤엔 단종을 그리며 잠 못 이루시는 그런 나날이었답니다. 특히 그 자주동천 이야기는 지금도 종로구 승인동에 가시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송 씨가 매일 그 우물에서 빨래를 하셨는데 단종 임금의 옷을 빠는 것이라 어찌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우물 주변의 바위가 자줏빛으로 물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동이라 했지요. 지금도 그 자리에 비석이 남아있답니다.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답니다. 송 씨의 검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한양 도성에 소문이 자자하던 그 곱던 처자가 어느덧 40줄에 든 늙은 비구니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세조 임금은 제위 13년 만에 승하하셨답니다. 그 뒤를 예종이 잇고 또 그 뒤를 성종이 이으셨어요. 임금이 3번이나 바뀌도록 송 씨는 동대문 밖 그 작은 초막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답니다. 성종 임금이 한 번은 송 씨의 사연을 들으시고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음식을 보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송 씨가 또 거절하셨답니다. 거절하면서 사심편의 짧은 글 한 줄을 보내셨다지요. 이 몸은 비군이라 임금의 음식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이 한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송 씨에게 임금은 영원히 단종 한 분뿐이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임금의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참 무서운 절개지요. 남을 팔던 여인의 정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송 씨의 나이가 환갑을 넘기셨답니다. 친정에서 보내준 노자도 진작에 다 떨어지고 정업원의 비구니들도 하나둘 세상을 뜨시고 송 씨 곁엔 정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한때 중전마마였던 분이 환갑을 넘기시고도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송 씨가 어찌하셨겠습니까? 송 씨가 마침내 동망봉 자락에서 산나물을 캐기 시작하셨답니다. 봄에는 두릅이며 취나물이며 여름엔 머위며 곰치며 가을엔 도라지며 더덕이며 손수 캐서 다듬으셨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동대문 안시장으로 내려가 팔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이른이 다 되어가는 늙은 비구니가 굽은 허리에 광주리를 이고
동대문 시장 한 귀퉁이에 앉아 산나물을 파는 모습을요. 누가 그 노파가 한때 이 나라의 중전마마셨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동대문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았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찌 알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그 노파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송 씨가 시장에 나오시면 시장 안악들이 우르르 몰려와 송 씨의 나무를 다 사가셨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2배, 3배를 쳐주면서요. 마마, 오늘 나물이 참 좋네요. 이거 다 주세요. 이 사람 나물은 산신령께서 길러주신 거라 한 단에 2푼은 받아야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송 씨의 손에 엽전을 쥐어드렸어요. 송 씨가 거절하면 시장 사람들이 이러셨답니다. 마마, 이거 동량이 아니어요. 그저 나물값이지요. 정 미안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나물 가져오시면 되어요. 송 씨가 그 마음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단종 임금께 의리를 지키며 평생을 수절하시는 이 노파가 어떤 분이신지를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단종을 추모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세월은 또 흘러 성종이 가시고 연산군 시절이 되었답니다. 연산군이 어떤 임금이셨습니까? 폭군 중에 폭군이셨지요. 이 폭군 임금조차도 송 씨의 사연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안 좋으셨던지 음식과 옷감을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또 거절하셨어요. 연산군이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의외로 가만두셨답니다. 신하들이 연산군께 여쭙기를 전하, 송씨 노파가 전하의 하사품을 거절했사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연산군이 한참을 묵묵히 계시다가 이러셨답니다. 그래, 그 노파에겐 임금이 단 한 분뿐이지. 그냥 두어라. 자, 송 씨의 70이 지나고 75이 지나고 어느덧 80줄에 드셨답니다. 그 시절 80이라 하면 지금으로 치면 100살은 되는 어른이세요. 그러나 송 씨는 여전히 새벽이면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셨답니다. 이때쯤엔 송 씨의 사연이 한양 도성 밖에까지 퍼져 모르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업원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죽이고 합장을 했다지요. 저기가 그 정순왕후 마마께서 사신다는 곳이라네. 60년을 동대문 밖에서 단종 임금만 그리며 사신다지. 송 씨의 이름이 그러니까 정순왕후라는 시호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송 씨는 이미 정순왕후로 불리고 계셨답니다. 정은 고들정, 순은 순결할 순. 절개가 곱고 마음이 순결한 왕후. 사람들이 알아서 그분의 시호를 지어드린 거예요. 80이 되시던 해 어느 봄날 송 씨가 자주동천에서 빨래를 하시다가 잠깐 자리에 앉아 쉬셨답니다. 그러시면서 혼잣말로 이러셨다지요. 전하 이제 곧 갈 것이옵니다. 이제 곧 가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송구하옵니다. 송 씨의 가슴 속엔 평생토록 단 한 분의 임금만이 살아계셨던 겁니다. 64년의 기다림, 그리고 신원. 중종 16년 그러니까 서기로 1521년 6월 초나흔 날이었어요. 송 씨께서 정업원 작은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답니다. 향년 82. 단종 임금과 영도교에서 헤어지신 지 정확히 64해가 지난 뒤였지요. 18배 헤어진 임을 82이 되도록 하루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한 사람만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송 씨가 임종을 앞두시고 곁에 비구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합니다. 내가 죽거든 화려한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마시오. 그저 동망봉 자락 어디 양지 바른데 묻어주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잠들 수 있으리다. 송 씨가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으시고는 동쪽을 향해 작게 미소 지으셨답니다. 전하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슬픔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송 씨의 장례는 친정해주 송 씨 가문에서 치렀답니다. 큰 의례도 못 갖추고 그저 양주 땅 군장리에 작은 봉분 하나를 만들어 모셨지요. 그 시절엔 단종도 송 씨도 다 죄인의 신분이었으니 누구도 큰 소리로 슬퍼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송 씨의 무덤은 100년이 넘도록 잡초만 무성한 채 잊혀갔어요. 하늘이 정말 무심하시진 않더랍니다. 송 씨가 가신 지 150여 년이 흐른 뒤 숙종 임금 시절이 되었어요. 숙종 24년 1698년의 일입니다. 숙종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단종과 그의 비송 씨의 일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도다. 종묘사직의 떳떳함을 위해서라도 두 분을 신원하여 묘호와 능호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하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날로 노상군을 다시 임금으로 복위시켜 묘호를 단종이라 올리고 송 씨에게는 시호를 정순왕후라 올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이미 150년 전부터 송 씨를 정순왕후라 부르고 있었어요. 숙종 임금은 그저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린 것뿐이지요. 그리고 양주 군장리의 그 작고 초라한 무덤에 능호를 올려 사릉이라 하셨답니다. 사릉. 생각할 사자의 능자. 그리워하는 능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그리워하는 능이겠습니까? 영월에 잠드신 단종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지요. 이 사릉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숙종 임금께서 정순왕후의 평생을 헤아리시고 이분의 평생은 그리움 그 자체였다 하시며 능호를 사릉이라 지으신 거예요. 그 한 글자에 정순왕후의 64해가 다 담긴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순왕후의 무덤이 양주 군장리에 자리 잡은 게 그저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사릉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멀리 강원도 영월 단종의 능, 장릉이 있는 방향이거든요. 송 씨가 살아생전 동망봉에 오르셔서 영월을 바라보셨듯 죽어서도 그 동쪽을 바라보며 누우신 거예요. 지금도 남양주 사릉에 가시면 그 아담하고 소박한 능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다른 왕후들 능에 비해 어찌나 작고 검소한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다 놀라십니다. 그게 정순왕후의 유언이셨어요. 화려한 무덤 만들지 말라. 그 유언이 300년이 넘도록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자주동 천도 그대로 남아있고 동망봉도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청룡사도 정업원의 예터도 다 남아있어요. 종로구 숭인동에 가시면 정순왕후가 사시던 그 자리, 빨래하시던 그 우물을 지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저는 정순왕후의 사연을 풀어낼 때마다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집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어찌 평생토록 그리할 수 있을까? 64해라는 그 긴 세월을 어찌 한 마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 우리 조상 어른들 중엔 이렇게 곱고 깊은 분들이 계셨답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마음 한 자락을 내어주지 않으신 그 단아한 절개. 그 절개가 곧 우리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좋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궁중비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